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근대 혼합유학연구단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이향준입니다. 이번 고산서원 강좌에서 제가 세 꼭지를 맡게 되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9년부터 6년짜리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학술 집단으로서 기정진 선생이 중심이 된 노사학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금 3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학술연구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1년의 논문을 2편을 저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났으니까 8편 정도인가 2편 정도가 됐은 것 같아요. 그래서 8편 정도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인물이나 노사학파의 철학적 특징에 대한 추적 작업들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좌가 저에게 세 꼭지가 주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3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될 내용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조선성리학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제목을 붙인 기정진 선생의 가장 논쟁적인 저술, 돌아가시기 1년 전 1878년에 아마 늦가을 정도의 저술을 하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 외필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외필이라는 글이 도대체 왜 그렇게 논쟁적이었는가, 그것이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적인 특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강의의 주제고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 출신으로 순천 박씨 집안의 인물로서 노사학파의 직전 문인군에 속하는 분이 저명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서금 박노술이라는 분하고 그 율수제 박예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박노술 선생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고 박예량 선생에 대해서도 논문을 썼는데 특히 박예량 선생은 묘남 최익현 선생의 문인이면서 또 노사 기정진 선생의 직전 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남 최익현 선생이 화서 이양로 선생의 문인이니까 박예량 선생은 화서학파의 구성원이면서 노사학파의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박예량 선생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생애사나 학술적인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전라도의 장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정진 선생하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남양주인가요? 예, 남양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양평 남양주 아마 이쪽일 겁니다. 활동을 했던 화서 이양로 선생 사이에 그 학술적인 교류가 어떻게 오가는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양로 선생하고 기정진 선생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일랑 선생이 이 묘남 선생을 종사하고 노사 선생을 종사하면서 두 분 사이를 오고가면서 그 사상적인 교류의 양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분이 묘남 선생이 제주도하고 흑산도로 유배 갔을 때 그 유배지에 따라가서 가르침을 청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해상일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상일기를 텍스트로 삼아서 박예량 선생이 화서학파와 노사학파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해상일기를 중심으로 박예량 선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예량 선생을 이런 강의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노사 선생은 노백헌 정재규 선생이 대표하는 것처럼 영남 우도 지역에 특히 하동, 진주, 합천 등지인데 그 지역들이 중심이 된 영남 우도의 기호학파
율곡학파 계열의 신진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게 노사학파가 영남 우도 지역으로 전파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합천 지역이 중요한데 이 지역에는 정재규 선생을 비롯한 계남 최수민 선생 등등 해서 저명했던 노사학파 문인 집단들이 분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합천 출신의 시암 이직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동안 저희 철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노사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한 3년 전인가요? 1876년에 장성으로 노사 선생을 방문을 해서 집지를 하고 제자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본인이 합천에서부터 장성에 들렀다가 장성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호남 지역 여행일기라는 뜻의 호행일기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제가 그 호행일기를 대상으로 시암 이직현 선생을 논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시암 이직현 선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강의의 세 꼭지는 외필, 율수제 박예량과 해상일기, 그리고 시암 이직현과 호행일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정인 선생의 그 논쟁적인 저술인 외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외필은 원래 굉장히 철학적인 저술이라 들으시기가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외필 자체가 워낙에 고도의 철학적인 사색 끝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사색 끝에 나온 게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동시대 사회와 역사적인 조건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추적하려면 조금 지루함을 무릅쓰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 외필은 왜 그렇게 논쟁적이었는가? 그래서 외필에서 외필 논쟁에 이르는 그 개요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학사에서 볼 때 한국 유학사라고도 할 수 있고 좁게는 호남 유학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은 전후 선생하고 함께 세 가지 특징을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분은 장성이고 한 분은 전주입니다만 둘 다 호남을 기반으로 두 분 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굉장히 저명한, 당대에도 저명한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창적인 성리학설을 제창했죠. 물론 독창성의 정도에서는 노사 선생이 전후 선생을 상당히 압도하는 편입니다만 전후 선생도 뭐 독창적인 성리학설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한데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성리학파라고 불릴 만한 학술 집단을 형성했던 성리학자는 역사적으로 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흔히 조선 후기의 4대 성리학파를 화서학파, 그리고 노사학파, 그리고 경상도 성주의 한주 이진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주학파,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의 전후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간제학파 이렇게 넷으로 묶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행에서 보면 벌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전라도 사람이 두 분이나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두 분이 우리 유학사에서나 호남 지성사에서나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남 장성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기정진 선생하고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지역학적 관점에서 호남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영역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비중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정진 선생과 노사학파에 대해서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안진호 정병년 선생님 그리고 전주대 오종일 선생님 등의 선구적인 연구에 뒤이어서 군산대에 계신 박학래 교수님과 김봉곤 선생 등이 기정진 선생하고 노사학파를 다루는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집중적인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전번역원 호남분원을 통해서 노사집이 결권이 한 권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사집이 번역이 됐고 호남학진흥원에서는 단문 6편을
3권으로 완역을 했고, 그리고 저희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 혼합유학연구단에서는 기정진 선생의 그 외피를 둘러싼 논쟁 자료들, 사실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필 논쟁의 원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완역을 번역을 한 외필 논쟁 자료집 1, 2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나왔고 하나는 이제 올해 며칠 안 됐습니다. 올해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것들 가운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조금 생소한 외필과 외필 논쟁의 한 측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외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이 기정진 선생이 성리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독창성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기정진 선생의 선조였던 송암 기정익이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기정진 선생은 안팎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가학으로서 율곡학을 계승한 율곡학파의 일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정진 선생의 발언과 성리학적 주장들을 보면 단순한 율곡학파의 후예라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이분은 율곡의 성리학을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제 외필이 가장 대표적인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죠. 근데 이것은 율곡 선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곡 선생하고 성리학적 사유가 대비를 이루었던 퇴계 이황 선생의 성리학적 주장 등에 대해서도 수용과 비판이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859년 9월 달에 월고 조성가 선생이 기정진 선생을 장성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때 벌써 조성가 선생에게 율곡 선생이 말한 음의 고요함과 양의 움직임은 그 깃틀이 그러하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있지 않다. 이게 그 유명한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말이거든요. 음양동정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구절인데 이 말을 나는 이미 일찍부터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외필이 써지기 18년 전, 대개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필 속에서도 본인이 말을 합니다. 이 외필에 담긴 내용이 80평생 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 의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외필에서 나타난 철학적 태도가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 사색 끝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계남 최순민 선생이 장성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학문의 문호는 율곡이 아니라 퇴계에 이르러 크게 완성이 되었고 예교를 통해서 풍속을 변화시킨 것은 사계 김장생에 의해서 완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유효는 이 두 선생이 으뜸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율곡학파의 이론이면서 율곡의 비판적이고 퇴계에 더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정진 선생은 이황 선생의 성리학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었죠.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퇴계의 성리학에서 편치 못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사단하고 칠정을 대비시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칠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4 더하기 7에서 정이 11하가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고봉 선생이 칠정은 전체를 말했고 맹자는 그 가운데서 사단을 척발해서 말했다. 떼어내서 말했다. 라고 한 게 정확한 말이다. 라고 해서 고봉 선생의 손을 들어줍니다. 퇴계 선생이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은 경향성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것도 숨기지를 않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정진 선생은 전통적인 율곡학파의 일원이라고 기정진 선생을 그렇게 손쉽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정진 선생이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진 선생은 독립적으로 사색하는 성리학자로서의 자기 독창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그것은 가학으로 전수받은 율곡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대척점에 있는 퇴계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정진 선생의 남양사이하고 외필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외필이 어떻게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논쟁인 외필 논쟁을 낳는 불쏘시개가 되었느냐. 문제는 이게 굉장히 긴 유학사의 맥락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거쳐서 이해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1878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기정진 선생은 여섯문단 1700여 자로 이루어진 외필을 저술합니다. 당시 기정진 선생이 81세였고 이듬해 12월 29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필이라는 저술은 기정진 선생이 가장 말년에 저술한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당연히 생애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쓴 저술인 만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평범할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도 외필의 시작도 평범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한 문단만 읽어드리면 앞에 한 두 문단만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양의 움직임과 고요함. 이게 앞에서 말한 율곡 선생의 말이거든요. 음양의 움직임과 고요함은 바깥에서 언뜻 보면 스스로 움직이다가 스스로 멈추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깊이 탐구하면 한결같이 천명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이 문장의 마지막에 천명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라는 말을 한문의 표현이 천명사지연입니다. 이 사지연이라는 글자 하나를 이 세 글자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외필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 사지연이라는 것이 바로 외필의 첫 문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진 선생은 율곡 선생의 말이었던 기자이와 비유사지라는 두 구절을 자신의 성리학적 사고 속에서는 결국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 유학자들은 선현의 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온건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기정진 선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기정진 선생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언하는 그 대상이 되는 글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율곡 이 선생이 우계 성원 선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외필의 첫 구절은 뭐냐 그러면 19세기 후반, 1878년이니까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기정진 선생은 16세기 중후반에 나타난 율곡학파라는 거대한 지적 흐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학파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율곡 이 선생의 핵심적 주장 가운데 하나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외필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9세기 율곡학파 내부에서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을 둘러싸고 이론적인 논란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논란의 기치를 든 사람이 기정진 선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 외필과 같은 글이 나타나면 19세기 율곡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파문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외필의 후반부에 가면 기정진 선생 자신도 이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필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80년 동안 이 애타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는 분명히 말을 못했다. 이제 늙음하게 이르러 다른 온갖 생각들은 다 식은 재처럼 사라져버렸지만 이 한 가지 일만이 애타는 걱정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성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율곡 선생이 말했던 음양동정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순간 이미 19세기 후반에 조선 전체에 걸쳐서 널리 흩어져 있는 거의 모든 율곡학파의 구성원들이 나를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훗날 외필 논쟁이 발생하고 그 외필 논쟁 속에서 기정진 선생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은 이미 기정진이 외필을 쓸 때 예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필과 같은 글을 썼느냐.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유와 원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 유리창을 뭐가 깨뜨렸습니까? 날아온 돌멩이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게 원인입니다. 근데 이유는 좀 복잡해요. 다시 말하자면, 왜 돌멩이에 맞은 유리창이 깨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돌멩이의 강도가 유리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해하기 쉬운 건 원래 외피를 쓰도록 만들었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원인. 그 기정진 선생의 연보를 보면 1878년 8월에 외피를 써서 문인 조성가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외필의 직접적인 저술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진주고 나중에는 이제 하동입니다만은 하동 출신의 월고 조성가 선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성가 선생이 편지로 기정진 선생에게 물어보지요. 그럼 조성가 선생은 왜 기정진 선생에게 율곡 2의 특정 구절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자기도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조성가 선생에게 율곡 2 선생의 그 해당 구절을 보면 율곡 2 선생의 성리학적인 입장은 주기설이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 주기설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용어인데 어쨌든 조성가 선생은 누군가 그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율곡 선생이 우계 선생에게 보낸 편지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면서 율곡의 성리학이 주기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노사 선생에게 받은 가르침을 회고해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내용을 써가지고 기정진 선생에게 물어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율곡 선생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기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이 본인도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편지를 써줘요. 그런데 그 편지를 써줄 때 외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답장이 먼저냐 외필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제 추측에 하면 답장을 먼저 쓰고 그 조성가 선생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외필을 조금 뒤에 써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조성가 선생에게 율곡을 비판했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비판자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합치면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말은 뭐냐 그러면 첫째, 율곡 선생이 주기론의 폐단을 열어젖혔다. 다시 말하자면 율곡이 주기론자다. 그리고 두 번째, 율곡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비판의 고리가 기자의와 비유사지라는 표현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자의와 비유사지의 근거에서 율곡뿐만 아니라 율곡학파 전체를 주기적인 성리학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원래 퇴계학파가 율곡학파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났냐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1650년입니다. 1650년에 영남 유생들 900여 명이 연명상소를 통해서 율곡 2 선생하고 우계 성원 선생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연명 상소문을 씁니다. 이 상소문에서 율곡 선생이 주기론자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성가 선생이 마주친 비판은 사실 230년 전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비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정진 선생이 조성가 선생의 편지에 영향을 받아서 외필을 썼는데 그것은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외필의 저술 이유는 이이가 주기론자라는 비판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비판이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학술 정치적인 대립하고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외필의 1차적인 저술 원인이 조성가 선생의 편지라면 표면적인 저술 이유는
기자의를 리의 소지연과 사지연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데 근데 이걸 또 뿌리를 좀 더 캐고 들어가면 결국 해석의 뿌리가 되는 성리학적인 리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기존의 이기론, 특히 기정리 선생 자신의 학술적 기반인 율곡학파의 이기론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따라서 조성가 선생의 편지는 외필 저술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외필 속에 담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은 어느 날 제자의 편지 한 통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 통의 편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유학사에 나타났던 오래된 비판, 즉 이의 성리학적인 사유가 주기론이라는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론적인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조금 쉬었다가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어서 말을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쓴 강의 원고에는 기자의하고 비유사지에 대한 그 조선 유학사에서 낱말들이 어떻게 나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은 강의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고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이제 했던 말을 이어가자면 한 가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인기위리라는 표현입니다. 기를 리로 간주한다. 이게 기를 리로 간주하는 성리학은 주기론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리학을 주기론이라고 간주하고 싶으면 인기위리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기위리라는 말은 율곡 선생의 후학들이 화담 서경덕 선생의 기철학을 가리켜서 비판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말을 퇴계학파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임기윌이라는 말하고 주기라는 말이 연결되는 그 공식적인 문서가 앞에서 말했던 1650년 효종 1년이거든요. 효종 1년에 정경세, 우복 정경세의 제자였던 유직이란 분이 소두로 영남 유생 900명이 이 선생하고 성원 선생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두, 다시 말하자면 상소문에 제일 처음에 이름 쓰는 사람, 소두는 유직인데 그 상소문에 초고를 쓴 사람은 이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구라는 분은 우리 성리학에서 뭐 그렇게 저명한 분이 아닙니다. 퇴계학파에 속하시는 분인데 굳이 이분의 학문적인 맥을 찾아보자면 그 서예 유성룡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인 황시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황시간이라는 분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는 뭐 저희 성리학사에서 그렇게 이름이 나타난 분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연명 상소문을 쓰면서 인기위리 그리고 주기 그리고 율곡 이 선생을 연관시키는 논법을 구사를 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 학문은 오로지 기자를 주장하면서 기를 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의 성리학은 육구연의 남송의 주자하고 사상적인 대척점에 있었던 육구연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리학에서 어떤 성리학자가 육구연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불교하고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주자학 계열의 성리학자들은 육상산 왕양명 계열의 그 심학 계열의 성리학적 사주를 거의 선불교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이, 인기위리, 주기, 육구연, 불교가 다 동일시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율곡 이의 성리학은 육구연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폐해는 불교와 같다. 이제 이 주기, 육구연 및 불교 이퀄 그 다음 말이 뭐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지금 율곡 이 선생만 말하고 있는데 이 율곡 이 선생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퇴계학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러한 경향의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퇴계 이광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50년에 이제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을 주기론이라고 부르는 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퇴계학파 내부에서는 이제 퍼져갑니다. 그래서 우담 정시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율곡의 성리학을 염두에 두고 주기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죠. 기학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기학이라는 게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리학계, 조선 성리학계에 넘쳐나고 있다. 이게 유학의 불행이다. 이게 이제 우담 정시환 선생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비판이 또 다른 말로 이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리학적인 리 개념을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은 물건, 사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물이라는, 리와 사물이라는 말을 이게 주기론으로 가게 되면 리가 사물화된다, 죽은 물건처럼 된다 라는 비판의 고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대산 이상정이라는 분인데, 이 대산 이상정이라는 분은 18세기 퇴계학파의 주요 인물입니다. 왜냐 그러면 가람 이현일의 외증손이고 미람 이재의 외손자예요. 그리고 이현일과 이재는 퇴계학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구, 정시안, 이상정 이렇게 이어가면서 퇴계학파에서는 인리위기, 주리론, 이단, 기학, 그 다음에 리의 사물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4대 학파 중에 하나인 한주 이진산 선생에게 가서, 이진산 선생에게 가서는 이제 그 리가 죽은 물건이 된다, 죽은 물건이 된다는 게 이제 상투어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650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퇴계학파에서는 율곡학파를 비판하는 일관된 논리의 맥락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논리의 맥락 속에서 율곡학이 성리학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래 인기위리, 기를 리로 간주한다라고 율곡 이 선생이 서경덕을 비판했을 때는 리의 실제성을 기의 실제성으로 서경덕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퇴계학파에서 율곡의 성리학을 인기위리, 기를 리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리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율곡학파에서 말하는 리가 가지고 있는 자귀성의 유무를 문제를 삼아요. 리가 사물, 죽은 물건이라는 표현은 원래 퇴계 이황 선생의 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은 리가 사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리가 자귀하지 않는 것이다, 자귀하지 않은 본체로서의 속성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적 리 개념은 리는 무의이고 기는 유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의로서의 리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이 선생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고 리는 무의고 기는 유의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성리학적인 사유에서 기의 유의성이 강조될수록 리의 무의성이 도드라집니다. 반대로 리의 유의성이 강조될수록 기의 유의성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 기의 유의성을 표현하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자예요. 기틀이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마치 기의 유의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이라는 말 속에는 표면적으로 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인기, 위리, 그 다음에 리의 사물화, 주기, 이단 이렇게 대한 정치학술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하나의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수렴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 선생이 말했던 기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자이라는 이의 언급으로 되돌아가는 이 질문이 다시 1878년 조성가 선생에게 전달되었던 어떤 이의 질문이 바로 이걸 언급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음양의 고요함과 움직임은 기틀이 저절로 그런 것이지 기자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있지 않다. 비유사지. 라는 구절을 매개 삼아서 율곡 이이가 주기론이라고 조성가 선생에게 누군가 비판을 하죠.
그래서 외필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구절을 문제 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누적된 최소한 250년에서 300년 정도 누적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누적된 비판의 축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을 하자면 외필적 사유는 기정진 선생의 외필적인 사유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인기위리라는 이성리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주기론이라는 비판, 그리고 율곡의 리는 죽은 물건으로서의 리다 라는 세 가지 비판. 그 비판은 당연히 어디서 나왔느냐? 퇴계학파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게 대략 1650년부터 잡아도 대략 230년이니까 대개 한 250년 된 이 철학적인 대립이 그 조선가 선생에게 말했다는 어떤 사람의 질문 속에 담겨 있고, 조선가 선생은 그것을 기정진 선생에게 넘겼는데, 말하자면 배구에서 토스하듯이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기정진 선생은 그것을 80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그 질문하고 그 비판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을 견뎌내면서 율곡 선생의 성리학을 어떻게 이런 비판에서부터 견뎌낼 수 있게 만들고, 또 조선 말기에 머지않아 1910년에 이제 식민지 시기로 들어갑니다만은 기정진 선생이 1879년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1880년 잡으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조선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은 조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선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19세기 말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마주치고 있는 조선 성리학, 그 중에서 특히 율곡학파의 성리학을 어떻게 이 역사적인 현실하고 조응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외필의 이제 문제 의식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외필은 사실 유학사적으로, 조선 유학사에서 유학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곡학파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글 가운데 하나예요. 보면 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외필은 처음부터 비판의 비판, 즉 재비판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기정진 선생의 외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추상공간에서 막연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기존의 비판을 다시 극복하기 위한 비판으로 쓴 것이고, 기자이라는 낱말은 이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고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 비판을 극복해내려면, 비판의 비판이라는 재비판이 되려면 외필적인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성리학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리가 무의라는 이성리학의 개념을 유지하면 도저히 그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여구 주체, 천명사지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지연으로서의 리 개념의 의미로 이동해 가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율곡 성리학의 리 개념을 무의에서 사지연의 주체로 이동을 시키면 이 성리학이 되게 이왕의 성리학설하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기정진 선생의 이 비판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외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정진 선생이 외필을 통해서 이 성리학설의 리 개념을 비판하는 것은 이왕식의 리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동시에 기정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율곡 이선생의 성리학적 사유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곡 성리학의 수정을 통해서 퇴계 성리학 쪽으로 가면서도 본인은 그것이 율곡학파의 성리학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적 사유를 가만히 보면 이미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율곡에 대해서도 수용과 비판이 있지만 동시에 퇴계에 대해서도 수용과 비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이 남다른 면이 사실 그 긴장과 갈등의 이중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정진 선생이 결국 외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율곡 선생은 무의로서의 리 개념을 주장하면서 이 리가 기를 주재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의로서의 리 그리고 기운동의 주제로서의 리. 그런데 무의라는 말은 어떤 자기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재한다라는 말은 어떤 자기성을 포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율곡학파의 후학들은 율곡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리가 무의라는 주장하고 리가 주제라는 주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귀라는 개념을 리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리 개념이 어떤 힘을 갖는다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체로 움직이든 다른 것을 움직이게 만들든 어떤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이 외필에서 추구하는 것이 율곡 선생의 리 개념에 어떤 힘을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의식이 이미 이황 선생의 성리학, 특히 그 중에서도 사단 칠정론에서 이기 호발설, 그 중에서도 이발설이라는 개념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외필적인 사유는 부분적으로 퇴계적인 사유 방향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들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왜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을 둘러싸고, 다시 말해서 외필이 나왔을 때, 외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율곡학파의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을 문제 삼았는지, 왜 외필의 주장을 문제 삼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외필 논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율곡학파 사람들이 율곡학파의 일원이라고 알려진 기정진 선생이 쓴 외필을 문제 삼은 겁니다. 퇴계학파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랬느냐? 이런 거죠. 기정진 선생의 외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가면 접근할수록 율곡학파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퇴계 성리학하고 비슷해지는데? 무엇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기정진 성리학 선생의 외필과 성리학적 사유 속에서 이 개념 속에는 어떤 힘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기정진은 사지니까 사역으로서의 힘이죠. 직접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정진 선생의 외필, 그리고 외필 속에 담겨있는 이 개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필 속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을 하나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은 뭐냐? 첫째, 리가 무이다라는 율곡 성리학의 전제를 지킨다. 두 번째, 이 전제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리에 힘의 주체라는 성격을 부여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왜냐하면 퇴계학파로부터 주기론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두 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사실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죠. 근데 이 해결을 해보고 싶었던 게 외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필이 나타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이중성, 다시 말해 리의 무의성, 율곡 선생이 확립한 무의로서의 리라는 개념의 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퇴계 선생이 강조하려고 했던 리 개념의 힘을 투사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이 율곡학파의 안팎에서 외필을 둘러싼 논쟁, 그러니까 외필 논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걸 나왔던 근본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율곡학파에 속하는 성리학자들이다 라고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학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선생의 기자의와 비유사지가 말한 것의 의미를 기정진 선생의 외필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해도 좋냐? 이 선생의 성리학으로부터 기정진 선생의 외필 사이에 이론적인 연속성이 있느냐? 자, 연속성이 없다면 기정진 선생의 외필은 이 선생의 성리학에서 일탈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저것을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 기정진 선생의 외필에 담겨있는 리 개념이 하나의 타협이냐? 아니면
율곡 선생이 과거에 이 개념을 불철저하게 사유한 것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율곡 선생의 성리학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냐. 나아가서 그때 당시 다시 말하자면 19세기 후반이라는 조선의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외필의 의미가 뭐냐. 결국 성리학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외필은 하나의 발전이냐 후퇴냐. 이런 논란거리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외필이 하나의 불꽃이었고 특히 외필 이후에 그런 불꽃이 이론적 불꽃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으로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꽃이 있으면 불꽃이 장작에 옮겨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만 남았죠. 그게 이제 외필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것만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이제 외필 논쟁 자체가 또 어떻게 돼가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건 아마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 그 외필 논쟁의 불꽃이 어떻게 튀었는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필이 만들어진 건 1878년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납니다. 기정진 선생이. 그리고 188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02년 사이에 노사집이 3번 간행이 되죠. 2번은 담대원에서 간행이 되고 장성 담대원 지금 고산서원이죠. 담대원에서 간행이 되고 그리고 이 3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 3번째가 1902년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신안정사에서 간행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신안정사에서 간행이 되면서 이제 외필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간행이 시작된 게 1901년 5월, 6월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1901년 7월부터 신안정사에 이제 간행소가 마련돼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1902년 4월에 이제 중간본이 완성이 되는데 대충 이렇게 된 겁니다. 외필 논쟁은 대개 1901년부터 1902년 사이에 본격화가 됐고 그 계기는 1902년 신안정사에서 기존의 노사집을 3번째 목판본으로 중간하는 과정에서 기정진 선생의 글들이 경상도에 있는 유림들에게 알려지죠. 그 전에는 노사학파 내부에서만 둘러봤거든요. 기정진 선생은 그 외필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외필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들에게 말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안정사는 원래 영남 노론계의 이념적 중심지죠. 그 주의 선생하고 우암 송시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신안정사에서 노사집을 중간한다는 것은 영남의 율곡학파를 대변하는 곳에서 노사집이 중간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율곡학파 내부에서 기정진 선생의 학술적인 위상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정재규 선생이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신안정사에서 3번째 판본을 만들자라고 목판본으로 그 전에는 모갈자본이었죠. 목판본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목판본으로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남 율곡학파를 대표하는 신안정사를 간행소로 함으로써 율곡학파 내부에서 기정진 선생의 학술적인 위상을 확고하게 잘 잡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기정진 선생의 원고들이 영남 유림계로 이제 전파가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외필을 발견한 사람들이 외필의 그 문제의식에 공유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필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발생을 하죠. 대략 1901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필 논쟁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남 장성을 근거로 활동했던 유학자의 사상적인 특징이 경상남도 산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우도 지역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지성사에서. 좀 담대자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에 있는 짧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1905년 정도가 되면 벌써 한국의 정치가 조선의 정치자가 을사늑약에서 5년 뒤에 이제 경술국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논쟁이 그동안 거의 역사에 큰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저희 시야에 잘 들어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정리된 게 없어요. 박학래 선생이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놓은 건 있지만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 조망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4년까지가 이제 핵심적인데 사실은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외필론쟁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추적해 봤더니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1941년까지 산발적으로 외필과 관련된 언급들이 영남이나 전라도 혹은 뭐 충청도의 유림들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자면 외필이 나타난 1878년부터 1941년까지 이를 외필 논쟁 시기로 보면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엽과 초기는 좀 넘었죠. 1940년이니까 한 60년. 그리고 1901년 후반기부터 잡으면 1941년까지 현재까지는 대충 한 40년. 이 정도를 외필 논쟁이 진행되었던 사상사적 기간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성리학파는 뭐 노사학파, 그 다음에 외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간제 전우 선생이 중심이 되는 간제학파, 그리고 충청도의 연제 송병선, 송병순 형제, 심석제, 송병수에서 연제학파, 그 화서학파, 그리고 영남 노론계, 거기에다가 경상북도의 한주학파의 일부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논쟁의 범위도 애초에는 외필이라는 짧은 글에 나타난 철학적인 입장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 전체에 대한 평가 문제, 또 나아가서 기정진 선생과 이양로 선생을 조선 성리학사에서 그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나아가서 율구학파 전체의 성리학적 특징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기정진과 이양로 선생, 동시대 기정진과 이진상 선생, 이양로와 이진산 선생 등의 성리학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분은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의 안진호 선생님이었는데, 안진호 선생님이 그걸 노간 논쟁, 노사와 간제 사이의 논쟁이다 이렇게 명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봉권 선생하고 박학래 선생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더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두 분은 보통 이런 말을 썼죠. 한국 성리학 사상 대미를 장식했던 거대한 논쟁이다. 혹은 조선 성리학의 여러 논쟁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논쟁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필을 한국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봉권 선생이나 박학래 선생이 되게 비슷한 말인데, 조선 유학사를 논쟁사로 이제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논쟁이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1941년을 잠정적으로 외필 논쟁의 끝이라고 보면 1941년은 벌써 20세기 초중엽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1901년부터 시작돼가지고 1940년까지라고 좁혀서 본다면 20세기에 발생한 한국 성리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외필을 통해서 20세기 한국 성리 논쟁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하나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한국 성리 논쟁이 있었다면 이것은 20세기에 한국 성리학이 있었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정진 선생이 1878년에 썼던 외필이라는 글은 그 자체를 넘어서 외필 논쟁이라는 논쟁의 중심에 섬으로써 결국 외필 논쟁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은 20세기 한국 성리 논쟁, 그리고 나아가서는 20세기 한국 성리학이라는 잠재적인 계열체를 담론화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외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외필 논쟁 자료집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외필 논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리하려면 1878년에서 1941년 사이에 생산된 원전 자료들을 다 망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 한 160종, 되게 잡지하고 이제 개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입니다. 대충 그 정도로 보이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세 단계로 구별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878년부터 1901년까지 본격적인 외필 논쟁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기,
그리고 외필이 나타나는 시점하고 외필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의 시기. 이때는 가장 많은 인물들이 논쟁에 참여했고 외필 논쟁의 대략적인 전개하고 논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주요 문헌들이 다 이때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905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시기.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는 타오르던 논쟁의 불꽃들이 조선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야기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적 사조 자체가 이렇게 침체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이제 약화되죠. 그래서 논쟁의 활력은 사라지고 성리학적 사유의 사회적인 중요성은 위축됐고, 그리고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개별 인물들 또한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식민지 시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행적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변화와 함께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불꽃, 외필이 쏘아올린 마지막 논쟁도 점점점 수그러들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외필이라는 낯선 글하고 외필과 관련된 외필 논쟁, 그리고 그 외필 논쟁이 우리에게 외필 논쟁에 대한 탐구가 20세기 한국 성리학이라는 개념을 문제시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라는 것까지 해서 학술사적으로 중요한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수재 박일항 선생의 해상일기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지루한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